그러면 이제 86세대가 지금 사실 민주당 쪽 주류인데 네. 86 운동권에 대해서 좀 이제는 그만해야 된다 목소리도 상당히 높고 그럼 이렇게 네. 한동훈 장관으로 좀 대표되는 X세대 정치인들이 많이 배출이 된다면 이게 뭐 하나의 정치 현상으로 이어지면서 세대 교체까지 뭐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게 약간 이준석 씨가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뭐 세대 포위론 이런 거를 먼저 들고 나왔었잖아요. 이제 그게 약간의 이제 한동훈 시대 전에의 전사? 약간 전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준석 돌풍이 불었던 거는 그만큼 세대 교체라든지 어떤 보수 내의 담론에 있어서 혁신성 그리고 이제 과거의 담론보다는 이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아젠다를 끌어냈으면 하는 그 지지층들의 염원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정치 공학적으로나 아니면 본인의 어떤 정치적 역량 스킬이 부족해서라던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이준석 그 전 대표가 당권을 이제 상실하고 좀 이렇게 퇴출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열망이 이제 고스란히 한동훈 장관으로도 전해져 있는 것이고 또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그 이준석 대표는 이제 그 전 대표는 이렇게 세대를 포위하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4050을 배제하자는 얘기였거든요. 왜냐하면 저쪽 민주당에서의 86세대의 그 담론에 굉장히 좀 세뇌가 돼 있다고 해야 되나? 그쪽에 많이 묶여 있는 세대가 이제 그 70년대생들이죠. 70년대생들, 80년대생들. 근데 한동훈 장관은 그 70년대생, 80년대생의 주체거든요. 그래서 이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정치적 격변을 겪었고 저희 세대는 부모 세대의 영향도 받았어요. 저희 부모 세대가 부모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냉전의 그런 왜 저분들이 심지어 뭐 태극기 세대까지 그런 왜 이념적인 것이 되게 중요한지 이 시대에 그런 것까지도 저희는 이제 공감을 할 수가 있고 또 지금 디지털 세대를 또 저희가 겪었기 때문에 저희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다 겪은 세대거든요. 그래서 그 MZ세대라든지 현재 지금 2000년대생들이 좋아하는 그런 K-팝 문화나 K-컬처도 사실은 70년대생들이 주도해서 만든 그런 저희 X세대, 그 서태지 세대의 문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연결자가 될 수 있다. 포위론에서 저희는 이제 연결론, 세대 연결론 같은 거겠네요. 그렇죠. 통합론이죠. 그래서 70년대생들이 이렇게 나서야 어떤 이 보수 진영의 외연 확장이 진정으로 될 수 있고요. 또 그 중요한 것은 그 세대 포위론에 이제 대응하는 어떤 그 연결론이라는 게 사실 그 윤석열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 장관이 등장하기 전에 어떤 시대적인 상황을 만들어놨다. 환경을.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86세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운동권에 매몰된 그 운동권의 이념에 매몰된 86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새로운 아젠다로 나아가는 분화된 86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86세대도 지금 분화되고 있고 많이 또 진보에서 보수 쪽으로 많이 오시기도 하셨고 이제 이번에는 이제 97세대 한동훈 장관 같이 적당히 진보적이었던 그런 감수성을 알고 있는 세대들이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서서 우리가 다른 아젠다를 제시해야 된다. 그래서 97세대도 이제 변혁이 될 것이고 그 중심에 한동훈 신드롬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근데 민주당과 이제 워낙 설전을 벌이면서 좀 큰 게 한동훈 장관의 모습이다 보니까 사실 그 한동훈 장관 특유의 논리적이어서 상대를 좀 할 말 못하게 만드는 그 말투에 대해서도 좀 지지하는 층에서는 정말 속 시원하다 하지만 지지하지 않는 층이나 약간 중도에 있는 분들은 그 말투에 있어서 조금 이제 오는 오만함이 느껴진다 이런 목소리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런 한동훈 장관의 스타일 말투 때문에 이게 뭐 중도까지 확장성이 있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이 일단 있다고 평가하신 것 같아서 일정 부분 중도층한테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저쪽에 그 민주당 진영에서 86 진영에서 자꾸 그런 식으로 싸움딱 프레임을 자꾸 거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보면 한동훈 장관이 먼저 그들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먼저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그런 허위사실 유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스토킹 취재도 하고요. 그리고 뭐 정말 막말,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막말을 막 하지 않습니까? 막말을 했죠.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건드리면서 상대방이 이렇게 대응을 하면 거봐라 저 사람 저렇게 쏘잔하고 싸움닭이다 이런 식의 프레임을 거는 거예요. 물론 그 프레임이 어느 정도는 한동훈 장관한테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그런 프레임을 한동훈 장관 스스로가 이제 극복을 하는 게 중요한데 제가 좀 주목해서 보는 것은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그 문화 전쟁이라고 하죠. 소프트 파워를 활용하는데
좀 천재적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아. 것이 그런 모습을 좀 극복하려면 다양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예.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86세대나 이런 부당한 공격에 맞설 때는 굉장히 뭐 이준석 전 대표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예. 굉장히 그 찰지게 받아치지만은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그 보수의 어르신들이 좋아할 만한 굉장히 품격 있고 또 이렇게 매너가 좋고 또 따뜻한 그런 감성이 또 있는데 그걸 많이 또 보여주시거든요. 예. 뭐 예를 들면 저번에 3시간 그 사인회 그 네. 대구역에서 열렸던 그 사인회 때도 그 민주당 쪽에서 왜 저거 그냥 자기가 장관직을 버리지도 않고서는 선거운동하는 거 아니냐 그런 공격을 했을 때 이렇게 예. 맞받아치셨거든요. 네. 아니 거기에서 기다리시는 그 분들의 시간이 제 시간보다 더 소중하다. 예. 덜 소중한 게 아니다. 덜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 어떤 문학적인 감성이 있다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굉장히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배려해주는 네. 약간 국민 한 명 한 분에게 드리는 러브레터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서 예. 다양한 그런 문화적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런 정치적 마타도를 극복할 수 있는 한동훈 장관의 메리트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책 중에 또 하나 눈길이 가는 게 있어서요. 이거 좀 여쭤보고 싶은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관계에 대해서 조선시대 태종과 세종의 관계에 좀 빗대셨더라고요. 네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좀 얘기인데 여기에 좀 빗대신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한동훈 장관이 정부 여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좀 신뢰할 만한 그런 정치적인 파트너라는 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문제는 그 관계의 어떤 세밀한 속내를 들여다봤을 때는 그게 뭐 이렇게 소위 말해서 뭐 낙하산이라든지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뭐 예. 정치적 후견인 그게 아니라 굉장히 제가 태종 세종의 얘기를 굳이 논하는 것은 그 권력이라는 것 자체가 누군가가 이렇게 쥐어주는 게 아니라 떡을 쥐어주듯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스스로가 능력으로서 증명하고 쟁취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 전혀 이렇게 이 세간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세종과 태종의 어떤 정치적 담금질이라든지 예. 정치적 스탠스에 있어서 얼마나 그들이 굉장히 그 좁은 길을 갔는지 예. 그런 정치적인 자기의 내구성, 인내심 그런 거를 굉장히 테스트를 받았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도 삼남으로 기업의 총수 자리에 올랐는데 그 부친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내 아들이라서 회장이 된 것도 맞지만 무조건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능력을 검증했기 때문에 예. 내가 원하는 기준치에 부합했기 때문에 내가 물려주는 것이다라는 네.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치열한 어떤 식으로든 유권자한테도 검증을 받아야 되고 국민들한테도 검증을 받아야 되고 또 권력 내부에서도 검증을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예.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소 관계 때문에 된 것은 아니다. 그런 점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